부동산 관련 이슈를 조금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실질적으로 궁금한 것들. 아, 부동산 관련해서. 네, 부동산 관련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워낙 많이 소개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뭐 정확히 집값 오르냐 마냐 뭐 이런 거보다는 그 5월 9일 이후에 이제 그 중과 유예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좀 어떻게 상황이 될까? 양도세가 중과가 되죠 이제.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 관련해서 모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실 분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군요. 예. 어떻게 좀 저희 방송을 알고 계셨는지요? 예,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실 뭐 이렇게 뭐랄까요? 불러주셔서 좀 놀랐습니다. 저희 존재도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제가 뭐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예. 저는 이제 뭐 시사인이라는 매체가 이제 기자가 엄청 많거나 뭐 아시겠지만 매체가 기사를 많이 쓰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한 맞습니다. 개 기사를 한 주 이상 좀 쓰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예. 오랫동안 취재할 때는 뭐 한 달 이상 취재하고서 좀 길게 더 뭐 대형 기획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사회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사회팀. 사회팀에서 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저희 매체 특징이 어떤 기자가 뭐 하나에 좀 꽂히면은 그런 주제를 추가적으로 발제들을 좀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있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제 2019년부터 좀 전세 사기 같은 문제들 그리고 예. 임대차 시장 위주로 좀 봤었던 게 있어서 예. 사실 뭐 부동산 얘기하면서 뭐 유튜브든 방송이든 이런 얘기하고 언급하면은 뭐 지금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뭐 그렇죠. 지금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몰라요,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데 뭐 특화돼 있진 않습니다. 그게 대신에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예. 뭐 이렇게 전문가 뭐 평론가의 영역은 아니시니까. 근데 뭐 일단은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어떤 정책들을 좀 밀고 있고 예. 그 정책들이 지금 어떤 영향들에 대해서 겨냥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들 관련해서는 특히나 전임 정부, 이전 정부, 특히나 뭐 문재인 정부랑 뭐 윤석열 정부랑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이 현재의 상황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 좋아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될까요? 노래 들으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네, 제 목소리를 목소리. 제 목소리를 듣는 게 편해가지고. 방송? 거기 예. 이어폰 꽂히셨구나. 있길래 그냥 그러시군요. 저도 담배 한 대 피면서 들었잖아요. 뭔 소리입니까? 자, 굉장히 볼륨이 크거든요. 그 소리를 좀 잘 조정해 주시면 되고. 네네네네네. 예. 네. 일단은 저기 그 사전에 뭐 그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받고 여기 오긴 했는데 예. 사전에 좀 몇 개 정리를 좀 하고 얘기를 할게요. 정리를 네. 해서. 오늘 좋다. 네. 그래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우리가 보통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날짜 붙이면서 넘버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넘버링 된 거는 지금까지 한 3건 정도 그리고 뭐 크게 보면은 뭐 4건까지도 카운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627, 97, 627, 97, 10, 15 그리고 129 대책까지도 나왔죠. 이게 이제 공급 정책으로 어느 정도 나온 거긴 한데 예. 여기서 두 가지는 이제 공급 정책이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모았던 부분은 수요 억제 측면이었기 때문에 특히 10, 15 대책이 가장 이 논란이 컸습니다. 예. 논란이 크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뭐 부동산 시장의 뭐 서킷 브레이커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는 형태의 상당히 강한 규제책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김용범 정책실장도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예. 그리고 기다려주시면은 저희가 그동안에 어떻게든 꾸역꾸역 만들어가지고 공급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합니다. 그 메시지가 한 건의 일종의 뭐 패키지였기 때문에 네. 이 상당히 이 거래 자체를 좀 틀어막는 형태가 이제 효과는 있었죠. 네. 그러면 거래를 틀어막았으면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만큼을 좀 내밀어야 되는데 원래 그 내미는 것들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뭐 저희가 뭐 매일매일 그 청와대 차원에서 그 공급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언제 했는데 그게 이제 1월 달인데 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 129 공급 정책을 발표하기 직전부터 트위터 그러니까 X에다가
부동산 관련한 메시지를 쏘기 시작합니다. 네. 강하게 되셨죠. 예. 근데 여기서부터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뭐 저희야 이제 주간제다 보니까 이런 단순히 뭐 지표나 이런 거를 전달하기보다는 조금 해석적인 측면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편인데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메신저가 바뀌어요. 메신저? 네, 메시지가 바뀐다기보다는 메신저가 바뀝니다. 대통령이 직접 한다는 얘기군요. 네, 본인 등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예. 메신저가 바뀌는 측면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원래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보통은 그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그게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힘이 실리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라든지 뭐 청와대 내에서도 결정 권한을 가지거나 혹은 논의의 주체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래는 국토부 차관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부동산 관련해서? 네. 왜요? 왜냐하면 국토부 안에서도 이제 장관 밑에 차관이 있으면 1차관, 2차관 나뉘는데 차관은 좀 떨어지지 급이. 그런데 우리 이성경 차관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유튜브도 출연을 하면서 이게 10.15 대책을 낸 직후에 예.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이 얘기가 들어갑니다. 97 대책 때도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낙마를 했죠. 예. 예, 그러면서 이 부동산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낙마를 했었죠. 기억하시겠지만 뭐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메신저가 사실은 부동산 문제로 낙마를 했어요. 예, 그리고 한동안은 그게 이제 공석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메신저를 공격하면 된다라는 게 워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격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게 제일 효과적이다. 큰 틀에서. 효과적인데 예. 그러면 메신저가 원래는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로 생각하면은 당시에 이제 김수현 정책수석도 있었고 이제 김현미 장관이 예. 어쨌든 메시지를 계속해서 냈고 그러다 보면은 당사자는 그럼 어떤 집을 가지고 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예, 근데 나왔었죠. 메신저가 이제 대통령이 본인 등판을 하면서 이게 점진적으로 사실상 이슈들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가는데 예.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독하다 독해가 나왔던 거는 이제 자기 집까지 파는 대통령이. 수준이었죠. 그래서 예. 근데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 현재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밀었다 이렇게 정책을 이제 펼치기로 하였다라는 거는 보통 정책 패키지가 나옵니다. 패키지. 그러면은 이 정책 패키지는 관계장관 회의에서 결정이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도 나오지만 이제 그 재정 단위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결과물을 같이 낸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게 이제 금융 정책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 패키지를 보통은 보도자료 함께 빠방 하고 내는 게 그동안의 초식이었어요. 근데 이 초식 자체가 지금 굉장히 사실상 허물어집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사이드에서 지원하고 이런 게 더 엑셀 올리고 임팩이 이런 거? 크니까. 예. 사실상 사이드 지원이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쏟아붓듯이 이제 그렇죠. 매일매일 예, 맞습니다. 야당 대표랑 그러면은 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려는 게 다주택자 정책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뭐라 했느냐라는 형태로 사실상 일기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포. 여론전에서 일기토를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정치인에게 매우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흑역사를 만들어요. 흑역사에서 가장 큰 흑역사 뭐 몇 개만 짚어보자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신년 기자간담회가 제가 지금 그 연도가 살짝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2016년이었을 거예요. 2016년? 그때 이제 신년 간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세는 이제 끝난 것이다. 이제 가는 것이다. 박근혜가? 예. 전세를 누가 내놓냐 요즘 같은 때.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그 임대주택 정책은 전세를 이제 어떻게든 살려보자라기보다는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의 체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틀이었었고 여기에서 뭐 전세 시장은 어차피 가는 것이 역사 속으로 흘러가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그 이후로 10년간 이 전세 시장 오히려 커졌고 그로 인한 전세 사기 사건은 훨씬 더 많아졌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은 자신 있다, 잡을 수 있다라고 사실상 그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현미 누나랑.
예. 근데 이제 정책도 많이 나왔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상 나중에 가서 보면은 공연불이 돼요. 그러면 정치인 본인이 세게 말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시장 상황이 이제 바뀌면서 만약에 그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이거는 이 수십 년 가는 겁니다. 그렇지. 지금까지도 얘기하잖아 김현미. 네. 그런데 수십 년 간다면은 그 수십 년 동안에 이제 흑역사를 만들 것이냐. 기본적으로 정치인들 내지는 특히나 이제 대통령이라면은 그런 자신 있는 워딩을 쓰기가 매우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조심스럽지. 그렇죠. 이게 또 쉽지 않죠. 시장이니까 시장. 네. 뭐 시장을 뭐 이게 떨어진다, 뭐 오른다, 혹은 뭘 잡겠다, 안 잡겠다, 뭐 이렇게 확신하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그 민감도, 예. 이 컨텐츠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아요. 가장. 그럼요. 가장. 그렇지. 왜냐면 예. 많은 사람들이 그게 본인의 전 재산이거든. 가장 예민하지. 어. 네. 이제 그러면은 그 뭐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미 한번 어느 정도는 갬블을 했다라고 보는 측면이 뭐냐면은 코스피 지수에 대한 수치상의 언급이에요. 그러니까 5천이라는 수치를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왜 그 증시 시황 하시면서 이 5천이라는 숫자 사실 상상을 못하는 숫자였잖아요. 그거 얘기하면 사기꾼이에요. 예, 그렇죠. 옛날엔 그랬어요. 예. 말이 안 되는 숫자였는데 어쨌든 숫자 자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지지율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들까지 이어졌는데 그러면 메신저를 바꾸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믿을 만한 현재 상황에서 메신저 또 누가 있냐. 뭐 국토교통부 장관을 따져놓고 보자면은 사실 그분도 이제 잘 이제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자녀분의 그 전세를 이제 지원해주면서 그걸 이제 증여세를 피해가는 방식을 상당히 절세 플랜을 그 꼼꼼하게 짜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김윤석 장관? 예, 김윤덕 장관이요. 네. 근데 그런 사실 무게감이 실리진 않아요. 그리고 구윤철 그러니까 총리 같은 위선이라고 경우에도 생각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면은 언제나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해봤자 사실 패키지로 나와봤자 이게 횟수가 만약에 반복이 되면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그 결국엔 숫자 자체도 결국 희석이 되면서 놀림감이 돼요. 아, 나오기는 많이 나오는데. 50번 넘게 내놨다니까 50번 넘게. 근데 그 50번이라는 카운트가 나중에는 패키지로 낸 거 내지는 한 번 언급한 거 이런 것까지 아, 다 포함해서? 계속 포함하게 되고 예. 그 숫자를 늘려가면서 얘네가 30번이 넘었지만 40번이 넘었지만 50번이 넘었지만 결국은 효과가 없었다라는 형태의 레토릭성의 재료가 된단 말이에요. 밈이 된다는 그렇게 거지. 되죠. 그렇게 됩니다. 놀림감이.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전면 등판을 해서 메신저가 본인 등판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원래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로 했던 일몰되기로 했던 시점이 이제 5월 9일인데 5월 9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이제 이게 좀 논란이 된 이유는 이 조정 대상 지역이 넓어졌기 때문이죠. 그 전에 이제 서울 25개 구와 이제 경기도의 이제 19개 도시였나요? 예. 거기까지 확장이 된 상태에서 이 중과 유예가 종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두 개가 겹치니까 좀 정책적으로 이제 임팩트가 강한 거죠. 네. 그러면 5월 9일이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얘기가 나온 시기를 이제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X에 나온 얘기들을 메시지 내용별로 그리고 날짜별로 따져서 이제 카운팅을 해보면은 네. 한 2월부터 이제 3월 초까지 계속 이 얘기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작은 뭐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5월 9일 날 중과 유예가 끝난다라는 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실은 야당 대표까지도 이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이 판을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 판이 그러면 나중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부동산 가격 하지만 또 올랐는데 뭐 너 어차피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논리대로 가는 것들을 흐름을 사실은 영영 막아야 돼요. 계속해서 수비를 하고 이 판은 한 번 들어오면은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논박은 이 정치적인 플레이는 그리고 이 정치적인 어떤 그 대결 구도는 결국에는 정권 말까지 갑니다. 정권 네네네. 말까지 가기 때문에 이거는 어지간하게 이제 수습되고 다음 국면으로 나가지 못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효과가 좋고 지금 뭐 어떤 여론상의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삐끗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안 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시장이 이제 반대로 움직이면 그걸로 바로 치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기자님 말씀은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정책을 이 부동산을 잡으려고 정책을 수도 없이 양으로 많이 내봤어. 내봤는데 안 잡혀. 왜냐?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진정성도 의심이 돼. 뭐 어떤 논란이 있고 뭐 좀 위선적이고 자기는 뭐 절세 재테크 잘했고 요런 게 좀 논란이 돼.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요거를 스타일을 달리해서 그냥 내가 직접 나선다. 일기토를 자기가 이제 무쌍 찍으러 나가고 정책은 적게 내놓는 대신에 SNS 등을 활용해서 계속 지속적인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거지. 다주택자 뭐 그럴 수 있지만 다주택자 집 많이 살 거면 세금 많이 내라. 투자하지 말아라. 거주용으로만 그냥 살고 싶은데 한 예. 채만 살아라. 집값 우리 분명히 잡을 것이다. 그 임팩트를 대통령이 집을 파는 것만으로 해서 그 하나의 이벤트의 임팩트가 정책을 10번, 20번 내놓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지. 그 얘기가 맞죠? 네, 지금 정리 되게 잘해주셨는데 네. 딱 하나 교정을 좀 네네. 하자면은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 저도 뭐 다 이제 살펴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한마디가 안 나와요. 프라이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준선이 가격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를 하든 뭘 하든 뭐 이익이 되도록 이익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 게임의 룰을 만들고 게임의 룰을 교정하는 것은 정치의 역할인데 정치의 역할을 그동안 못했다라는 형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 플레이 하시라. 근데 이제 마치 뭐 F1 경기 뭐 매년 FIA가 이제 규정 바꾸고 이제 사이즈 바꾸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 규정들을 만들어가는 정부의 역할은 계속할 것이다 이고 근데 목표치에 대해서 우리는 가격을 다운시킬 것이다라고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왜곡된 구조를 바꾸겠다라고는 하지만 예. 이 가격 목표치를 몇 퍼센트 정도는 인하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식으로는 얘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개념과 가치와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지 예. 몇 퍼센트의 뭐 집값을 얼마를 잡고 네. 이런 시장의 뭐랄까요 가장 본질적인 걸 고치려고 그러는 거지 얼마를 떨구고 몇 퍼센트가 덜 오르면은 뭐가 성공이고 이런 개념을 얘기하진 않죠.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의 워딩을 좀 추가해서 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어쨌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 한마디로 그 경제학적으로 제일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은 현재 김용범 실장이에요. 김용범 실장이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서 제가 2월 22일 날 김용범 실장이 본인 글을 올립니다. 네. 김용범 실장 원래는 이제 페북 글을 되게 정말 읽을 만한 것들 많이 쓰셨던 분인데 당시는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메시지를 끊어요. 근데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글을 쓴 게 사실 부동산 이슈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페북 활동을 재개를 합니다. 근데 2월 22일 날 그 김용범 실장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글을 쓰는데 이 글이 되게 물론 이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좀 이제 어려운 용어 섞어서 쓰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신용 팽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하겠다는 와 신용 팽창 좋죠. 이거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신용이 팽창되니까. 뭐 이렇게 질문은 단순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 신용 팽창의 중심에 있는 아파트와 또 비거주 다주택의 레버리지 의존 구조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전환은 점진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방향은 선명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정부 재정정책 사이드에서의 기본적인 정책 집행의 기조예요. 그러면 신용팽창 뭐 한마디로 좀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빚의 총량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엄격하게 조절을 하겠다라는 의지에 그게 훨씬 가까워요. 쉽다. 대출 규제. 네, 대출 규제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윤석열 정부와 현재 그 이재명 정부의 정책 비교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신용 팽창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재정 측면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냐 아니냐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는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을 뭐 한 게 없어요. 뭐든 아예 뭐 한 게 아니라 없어. 그냥 일을 안 했다니까요. 할 필요가 없는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초반에. 왜요? 금리가 올랐잖아요. 취해 있어서 금리가 올라서.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 시기에. 여기 약간 좀 일자 무식 아니, 쉽게 해주세요. 금리가 올라서. 술 먹고 뭐 노래하고 이런 거밖에 몰라요. 금리가 올라서 금리 올랐어요. 아니 분명히 우리는 제로 금리에 엄청 취해 있었는데 제로 금리에 취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2%에 취해 있을 때는 2% 2.5%가 되면은 아이고 좀 따끔하네 이래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0%대였다 갑자기 1% 2%가 되면 정신 못 차리거든요. 예. 그 자동차 렌트하고 리스하는 것부터 올라요. 그것이 26%까지 올랐어요. 네. 근데 이게 0%대일 때는 이만큼 빌리던 것도 이만큼 빌리는 사회가 됐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아유 나 뭐 월세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변동금리 전세 대출을 내신 분들도 월 40만 원 정도 내고서 나는 살아가니까 뭐 월세 40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좋지. 맞아. 꿀 이러고 있었는데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고객님 그 이번에 그 올라가가지고 그 갑자기 이제 120만 원씩 내셔야 돼요. 맞아. 아니 나는 분명히 월세보다 싸다고 생각해서 전세를 그렇죠. 선택했는데 왜 내가 은행에 네. 120만 원을 내야 돼라는 분도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이전 정부에서 우리가 비판받았던 요소들 특히나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측면들은 어느 정도는 사실 상쇄가 됐었고 오히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재정 측면에서 신용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려는 역할을 했었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그 표현으로 잘 알고 있죠. 신생아 특례부터 시작해서 그 신혼부부 특공. 제가 용어가 지금 잠깐 헷갈렸는데. 네. 특공 좋죠. 특공대. 이거였네요. 네, 특별공연? 특례 보금자리로. 특례 보금자리로. 이게 40조 그렇게 정도 말씀하셔야지 됐고, 알아듣죠.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었고요. 맞아. 거기다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돌려주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대출해주는. 그러니까 전세 사기 사건 터졌을 때.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정책 상품들도 나왔었고 사실 그때 우리가 뭐 지금은 한국은행이 이제 그때 당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 잘 안 나시는 분도 많겠지만 당연하죠. 그 당시에 대놓고 사실은 재정 정책이 같이 엇박자나면 이거 힘들다. 그래요. 언급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한국은행이 예. 한국은행이 못 살겠다 그랬어. 네, 진짜 이게 엇박자를 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리포트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신용 팽창을 어쨌든 정부가 크게 이 부분은 뭐 맞겠다라고는 언급하지는 않았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현재 물론 이재명 정부가 지금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윤석열은 좋았어. 자, 윤석열은 이 새끼는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네. 미친 듯이 물가가 오른 거야. 10% 넘게. 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그 미국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려. 근데 한국은 여기 미국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 올릴 때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같이 따라서 올린 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이 막 확장되더라도 금리가 올라서 부담이 되고 예. 미국은 고정금리 비율이 더 많아요. 근데 한국은 변동금리 기준이 더 많아. 비율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리 0.25bp만 올라도 이거 좀 부담되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완화시킨 부동산 가격 상승을 좀 누르는 역할이 있었는데 그거는 윤석열 뭐 소주 먹고 처먹고 논 거랑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인 거지. 맞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좀 쉽게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는 둔촌일병 구하기 같은 둔촌주공 있었고요. 둔촌주공 살리는 예. 형태들도 있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좀 되돌리는 측면도 있었고 실제로 공시가격이 이제 현실화? 많이 떨어졌었죠. 예. 네, 이게 원래는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해마다 5%포인트씩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2022년에 바로 60%로 낮췄고 공시가격 떨어지면 세금 덜 내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공시가격 자체를 한마디로 떨어뜨리는 거죠. 예, 그 비율을 떨어뜨리는 셈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세금도 덜 내는 것도 있는데 이 세금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항목들이 좀 연동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보험료라든가. 그래, 맞아. 그래서 공시가격이 올랐을 때 반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건강보험료 비율이 올라가면 그것과 또 연계되어 있는 되게 여러 가지 이
것들이 이제 상당 우리가 보통 보험료 얼마 냅니까를 가지고 소득이나 추정하잖아요. 뭐 가지고 있는 돈의 볼륨을 추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들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원래 원상복구를 한다라는 게 애초에 윤석열 정부의 목표였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올랐던 것들 어느 정도 정상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고 했던 건 많지만 할 수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법을 고치지 못했어요. 아, 그렇지. 민주당이 다 두 눈 뜨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고쳐? 기본적으로 법을 아무 고칠 힘 수 없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뭐 대통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없어요, 그런 했고 거. 여기에 더불어서 재정정책 측면에서 이제 시중팽창들이 나왔던 거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특히나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작년 중순까지만 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금리가 또 떨어질 것이라 다시 이제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근데 지금 지금 정책 측면에서 사실 이 조정 지역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당시에 그 이재명 정부 정책 중에서 15대책 중에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늘어났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늘어난다는 건 기본적으로는 갭 투자가 막힌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곳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거래들이 다 정지된 상태에서는 그럼 어떻게 팔란 얘기냐? 뭐 과연 팔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막는다고 해서 거래 정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서킷 브레이커를 한다고 해서 과연 주가가 변동하는 거를 이 나중에 변동하는 걸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이 한시적인 거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원래 이재명 정부의 측면은 자 공급 정책을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짜잔 하고 공급 정책을 패키지를 보시고 이 앞으로 뭐 집이 뭐 엄청 공급이 되는구나 이렇게 안도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할게요가 원래 목표였어요. 원래 목표였는데. 근데 그거를 발표하기 직전에 이제 대통령 본인 등판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나온 과연 그럼 공급 정책은 대체 뭘까? 그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1월 29일 날 나왔던 대책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노후 청사 및 유휴 부지를 활용하고 뭐 올해 11만 호 노후 착공을 청사미? 노후 청사 및 정사. 유휴 부지를 활용하고 서울에 20곳, 경기에 12곳 이런 곳들을 이제 짓겠다라고 하지만 승에 안 차요. 승에 안 차죠.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를 보면 승에 안 차고 특히 이제 그런 정부 정책, 정부 공급 정책을 계속해서 트래킹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요거는 지난 정권 때도 나왔던 건데 여기 부지는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데고 그다음에 여기는 진즉에 들어갔어야 돼 이미 공사가 시작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인 곳이고 한마디로 서울이라는 공간은 빈 곳이 없어요. 그렇죠. 전 세계 어느 그 대도시를 가더라도 사실 서울만큼 빈 땅이 없는 도시가 많지 않아요. 저기 한강 가면은 축구장 있고 막 그런 데 있잖아. 거기 지금 안 되나? 축구장 하나 빼도 축구장, 되겠다. 테니스장. 그러면 이제 뭐 설악산 공룡능선 뭐 남산 깎으면 안 되나? 관악산도 엄청 이제 크잖아요. 진짜 이렇게 관악산 크지 관악산. 네. 거기다 뭐 미사일 같은 국회 왜 이제 웃으세요? 옆에다가 아니 이제 이게 아이디어 발전 네네. 정책이 아니요, 될지 어떻게 맞습니다. 알아요? 정책 맞습니다. 담당자는 아니시니까. 그게 이 모습이 우리가 2022년 선거 때 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왜요? 공항에다가 짓겠다라고 공약하신 분이 있었고 초등학교 위에 짓겠다. 누구요? 뭐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출마를 선언하셨던 분들 뭐 이낙연 후보라든가 장세균 후보라든가 다 그럼 안 지을래. 그냥 없는 게 맞아요. 공항 서울공항 없애겠다라는 게 누가 그런 미친 생각 공항 그럼 비행기 어디다 떠요? 그리고 이제 배 타고 다녀요? 초등학교 부지에다가 이제 집을 짓고 미친 거지, 옥상에다가 초등학교를 초등학생들. 만들겠다. 네. 옥상에 초등학교 만든다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얘기 나왔냐면은 그 김포공항 없애자. 김포공항 없애면 그 없애자. 근처에 있는 미친 소리죠. 용적률까지도 쭉 올릴 수 있다. 뭐 거기 이런 짓겠다. 얘기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나간 이 사람들. 2020 우리가 이제 그 이재명 대 윤석열로 치렀던 그 대선이 사실은 되게 어느 정도는 뭐랄까 다들 좀 어리 빠진 상태에서 치른 선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부동산 얘기밖에 안 했고 마치 도시개발자가 당시에 된 것 마냥 내가 심시티를 하는 것 마냥 맞아요. 여기에다가도 집을 지으면 되고 여기에 집을 지으면 되고 이런 청사진을 보여주는 게 공약이었어요. 네. 아니 이게 무슨 대통령 선거야. 서울시장 선거도 아니고 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는 그런 화살에서 피할 수 있었고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약 1년 사이에
이 쏟아냈던 정책들은 그렇게 패키지가 크진 않지만 일단 거래 전체를 막아놓은 게 일단 크고요. 임팩트가 크죠 또. 네. 그리고 거래를 막아놨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큰 정책은 맞아요. 그러니까 10.11호 같은 경우. 근데 그거 나중에 풀어줘요? 그게 지금 문제인데 아. 원래는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풀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여기서 이제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풀어주는 게 출구 전략인 건 그러니까 풀긴 풀어야겠죠. 목적지는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래요. 너무 많은 거래를 사실은 막아요. 네.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가면 어때요? 지금 분위기 좋은데? 이대로 쭉 가면은 사실 아니 솔직히 기자님 봐봐요. 15억짜리까지 6억 대출 나와. 그리고 20억까지인가요? 20억까지 4억 대출 나오고 25억 대출까지 한 2억 25억짜리까지 한 2억 대출 나와. 15억 이상 집 살 일 있어? 그럼 7억 있어야 아니 뭐야? 지금 9억 있어야 되잖아. 지금 대출이 15억 그 대출 한도는 사실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10.11호 대책에서 좀 가장 센 부분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냅둘 것이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랑 그다음에 물론 투기과열지구 뭐 조정대상지역 이런 것들은 저는 어느 정도는 사실 뭐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 애초에 토지 거래를 목표로 한 정책이었었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는 그 다른 칼을 가지고 좀 크게 휘두르는 거는 마찬가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으나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계속해서 영영 가져가기는 쉽지 않은. 쉽지 않다. 결국은 네.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에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 부동산으로 투자해서 돈 벌자. 비싼 데 가가지고 갈아타기 해가지고 신분 상승하자. 약간 이런 개념 자체가 많이 사회에 퍼져 있으니 일단 잠깐만. 일단 다 한 템포 쉬어봐. 하면서 지금 대출도 막고 메시지도 내고 거래도 정책도 막고. 내고 거래도 막고 일단 이런 식으로 한 템포 쉬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면 비싼 집 사면서 세금 많이 내고 일반 사람들 어느 정도 돈 버는 사람들이 적당한 집을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그거를 출구 전략으로 가져가는데 그 과정이 이제 미지수인다. 네, 거죠. 네. 특히나 종료가 됐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걸 어떻게 건드려야 되지 하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게 오세훈 시장이 이거를 처음 이전에 작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제 해제하는 이 오류가 스텝을 있었죠. 밟다가 해제했다가 또 그래도 난리 했다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어떤 권역이 있는데 그 권역을 이제 풀어주는 부분들은 출구 전략을 진짜 잘 세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현장 상황에서 5월 9일 날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5월 9일. 네. 5월 9일. 그런 게 원래- 궁금해요. 5월 9일 예. 어떻게 되는지. 기자님, 차라리 이렇게 하면 어때요? 네. 각자 궁금한 거를 네. 그냥 하나씩 물어보면 기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 Q&A를 하면은 어때요? 근데 제가 그 정도까지 준비됐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약간 저희 한번 다 네네네, 초등학생 알겠습니다. 질문이어서 네네. 저희가 사실은 네. 이렇게 이제 뭐 집값이 떨어질까 이런 거는 묻는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제 가장 궁금한 게 이제 5월 9일 이후에 그렇지. 좋아. 약간 이제 펼쳐질 상황들을 전망하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왜냐면 보니까 주변에 매물들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전월세가 또 많지는 않고 5월 9일 지나면 좀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매물도 많이 나오고 전월세 물량도 많이 나오고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전망 좋은 집. 네. 5월 9일이 된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애초 당초 기조가 5월 9일 이전에 좀 파셔라에 가깝기 때문에 5월 9일이 지난다고 해서 매물이 갑자기 급증을 한다거나 그렇지 그런 않고. 구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정책 유도 자체가 애초에 어떤 그 데드라인이 있는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전에 빨리빨리들 하셔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 각 지역마다 현재 그 행정 통합을 하는 것도 뭐냐면 이거 5조 원씩 20조 원 주는 거 언제까지 할지 몰라 빨리빨리들 하셔라고 네. 하니까 지금해야 받아간다. 지금 아니면 모른다 이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정책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일본에서 그 행정 통합을 할 때 날짜를 딱 정해놓고 하니까 그때까지 사이에 우르르 하더라라는 게 이미 실증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애초 목표가 5월 9일 날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 전에들 파셔라. 안 그러면은 양도세 장난 아니다라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원래대로라면 4월달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4월달 상황에 이어서 5월 9일 짜잔 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매물량이 이제 폭증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변화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패키징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들이 이제 부동산 관련된 발언들이 최근에 이제 보유세 부분으로 보유세. 그러면 보유세가 실제로 어느 정도는 도입이 되는 모습인데 보유세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여러 가지 이 그레이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그 공시 가격을 어느 정도 다시 또 재조정을 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세율 자체를 바꾸는 건 또 법을 바꾸는 거니까 상당한 그 뭐랄까요 기간이 또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러면 보유세 어쨌든 우리는 할 거고 이 5월 9일 지나면 내가 그동안 경고했던 것처럼 상당히 힘들어질 걸이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구간에 접어들면 그때가 되면은 사실 원래는 이제 출구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 안에 파세요라는 게 지금 4년이 왔는데 그건 일단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아프실 겁니다. 예. 다 펼쳐지면 많이 올라가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정도에 따라 다른데 실효세율이 지금 0.15% 수준인 거를 뭐 1%까지 언급은 나왔지만 사실 그거는 쉽진 않을 것 같고 0.5% 까지 늘어난다고 가정하면은 한 2배, 2.5배 정도 그렇죠. 더 늘린다는 그 정도는 늘어날 수 있죠. 근데 이제 실효세율을 어떤 방식으로 올릴 것이냐는 이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그 공시가격을 좀 조정하는 형태가 가장 먼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거는 좀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니까. 기자님 저 궁금한 거 네네. 하나 있어요. 이건 진짜 궁금한 거. 네네. 그 보유세, 종부세 뭐 이런 거 말씀하시니까 재산세 뭐 이런 거 압구정현대나 원베일리가 지금 그 저기 1년에 보유세 뭐 이런 거 합치면 한 2, 3천 내요? 한 1,500, 2천 이 정도 내요? 더 낼 수밖에 없는 구조. 왜냐하면 올해 좀 올라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1년에 3천만 원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캐시로? 실제로 부과가 되면은 그렇게 내야 되는 상황들도 올 수도 있죠. 지금도 그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렇게 내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현재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이유가 1억 3천 낸대요 이제. 에테르노. 하지만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는 하면 이제 2억. 하면 5억. 그거 이제 낼 수 있죠. 근데 나는 거기 아파트가 엄청 많잖아. 압구정 현대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1년 하는데 보유세 막 종부세 해가지고 실제로 1, 2천만 원씩 나온다고 하길래 그럼 그 사람들은 캐시로 1, 2천만 원을 세금을 이걸 내고 있다고? 라는데 되게 물론 이제 의아하더라고요. 그게 더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경제지에서 슬슬 뭐 특정 언론사를 언급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보유세 폭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뭐 그렇게 나오겠죠. 또 막 많은 언론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보유세를 그러면은 세금 나는 압구정동에서만 평생을 살아왔고 내가 건실한 어떤 시민으로서 그동안 세금 열심히 내고 그냥 열심히 여기서 그 주민으로서 살았던 것뿐인데 왜 내가 수천만 원의 세금을 여기에 살고 여기가 내 고향이라는 이유로 내야 되는 거냐? 그게 제 라고 논리예요. 항변하시는 그게 제 논리. 그게 이제 기본적인 논리가 가능한데 이런 게 있죠. 그러면은 누구는 어디에서 계속 평생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적인 자원들이 그 지역으로 몰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열심히 시민으로서 살았던 것과 별개로 한국 사회의 어떤 특정한 자원이 그 공간으로 몰림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높아졌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지는 거기를 이제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압구정동이 살기 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한국 사회가 장남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처럼 꽤나 우리가 그 공간 그리고 그 강남 지역의 많은 인프라를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집중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적 효과가 대도시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종의 대도시의 기능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이 몰리는 지역은 사실 전 세계 대도시에서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한 것이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경제적인 측면에 성장을 한 것인데 종부세 같은 경우는 애초에 국세로 받은 다음에 그게 이제 부동산 교부금 형태로 이제 우리가 지방 재정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배 효과들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과세의 원리 내지는 과세의 어떤 정당성은 있지 않느냐.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시간이 또 너무 오래됐으니까 수사님 질문 하나 딱 가고. 네. 5월 9일 5월 9일. 그 시행이 되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진짜로 이거 힘들어지는데? 라는 게 이제 체감이 됐어. 안 판 사람들. 네.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보시는 거예요? 내놓겠지. 집을 내놔요 그러면? 내놓고. 그것이 이제 보유세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매수세가 약해짐으로 인해서 사실상 호가를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수준까지 간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에 내가 수십억 원을 들여서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비중들 그리고 실제로 걷어갈 수 있는 비율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기대 이익 그러니까 뭐 지금 대통령의 기본적인 그 워딩 중에서도 무엇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익금이 대충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나 예. 거기까지 가려면 보유세가 정말로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도 어느 정도 체감이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정책적인 집행을 과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정치 영역이거든요. 네.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이 진흙탕 일기토를 시작한 상황에서는 사실 어중간하게 나가기 힘듭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대통령 입에서 부동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계속해서 이제 그 뭐랄까요? 때리기? 부채질을 해줘야 돼요. 이 불씨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연 이거를 보통은 그 정부 임기 이 정부가 이제 전반기 동안에는 뭘 빨리 하고 나서 끝내자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거는 그 1, 2년만 가지고는 안 될 이슈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부동산은 예. 단기에 잡기에는. 네. 그렇지. 근데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그냥 여기서부터는 좀 뇌피셜일 수 있는데 내피셜 좋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약간 본인 등판이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지지율? 첫 번째는 지지율이고 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좀 비실비실하고 네. 굽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대체해서 투자할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라는 것이 주식. 뭐 어쨌든 메시지를 내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됐고 어떤 의미인지 알겠다. 너무 예. 저랑 생각이 똑같으세요. 예. 거기다가 마지막이 뭐냐면은 금리가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금리가 현재 시장 금리 기준으로 했을 때 주담대 시장 금리가 작년 말부터 계속 올랐거든요. 예. 그러면 주담대 시장 금리가 이제 6% 뭐 높으면 6%까지 되는 시장에서는 이 생각보다 그렇게 돈을 많이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죠.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6억 이상 빌리기 어려운 구조는 맞는데 예. 연끌할 때 그 주담대만 가지고 하진 않으니까 여기서도 빌리고 저기서도 빌리고 그렇죠. 이렇게 예. 진행을 밭도 하고 뚫고. 정말 연끌은 이제 고금리 대출까지도 뚫는데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주담대의 대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1억 원을 빌리는데 수반되는 비용이 상당히 비싸져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를 그 사실 확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또 환율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환율 이슈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바로 금리를 내리기도 어려울 것이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아마 기본적으로 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논의를 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재반 사정이 생각보다 이 백업이 좀 되네.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로. 예. 저희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질문 드려도 돼요? 사실 제일 궁금한 건 만약에 저희가 기자님 사촌 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좋다. 집이 지금 없으니까 다 없어. 네. 형 나 지금 형이 저 정책 잘 알잖아. 물론 마시지 말고 형. 그거 정책 하루 종일 떠들면 뭐해 그거 살지 안 살지 언제 살지 그거 알려줘야지 형. 나 어떻게 좀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사야 돼요? 어떻게 이재명 집값 좀 잡을 수 있어? 그러면 한 1, 2년 뒤에 살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상대방이 이제 무주택자다. 무주택자고 네. 그지예요. 우린
이거 그냥 개인적인 조언. 진짜 개인적인 조언. 개인적인 이제 일단 너의 통장 잔고를 먼저 확인해 보지 않을래라고 얘기를 하겠죠. 기본적으로. 한 2억 있어요. 한 2, 3억 정도 있다고 2, 치면. 3억 정도 있다. 아 그러면은 택도 없다. 택도 없다. 네. 왜냐하면은 애초에 2, 3억 가지고선 지금 살 수 있는 곳이 없고요. 현재는 예, 3억에다 현재는. 6억 플러스해서 9억에다가 저기 뭐야 네. 저 명동에 사채 시장 가서 아 이제 2, 3억을 가지고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게 물론 저는 이제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들 저도 주변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야, 전세를 구하려는데 없어. 그냥 미쳐버릴 것 같아. 야 결국에는 내가 지금 어차피 이 동네에서 오래 살 거고 우리 애도 지금 그쵸, 어린이집 그쵸. 좀 적응한 상태라서 예. 아씨 모르겠다. 결국에는 그 집을 사야 될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정책에 대해서 기다릴 수가 없다. 뭐 다주택자가 매도 물량을 내놓는다고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실거주 급하다. 예, 지금 내 상황이 급하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실 제가 뭐라고 그 선택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는 얘기를 못 해요. 아, 그건 뭐 그냥 실거주에서 그건 쭉 그렇지. 그냥 살겠다고 선택을 네, 한다면. 네. 근데 뭐 그 특히나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저도 사실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때 제일 듣기 싫은 답이 실거주면 사세요라는 얘기이긴 하거든요. 약간 하나만한 대답이. 네, 하나만한 왜냐면은 내가 나중에 비난을 피하기 위한 가장 적확한 표현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지금 반대로 지금 받으니까 상당히 그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는데 욕먹은 나중에 욕먹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이런 건 있어요. 뭐 이미 이 고민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은 결국에는 주택에 들어가는 돈이 내 재산의 전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택으로 인한 빚이 내 인생에서 어쨌든 가장 큰 내 남은 인생의 뭐 절반 이상을 함께 해야 되는 나의 그렇지. 친구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 빚이. 갚아 나가야. 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 결정할 때 핵심은 가격이 떨어질까봐 걱정이야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예상하는 대출을 이자와 원금을 갚으면서도 생활하는데 괜찮냐가 중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것도 맞죠. 근데 그거 두 맞죠. 사람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 무주택자인데 네. 월에 한 6, 7천 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땡겨줘야 네. 빚을 안 내주니까 갚을 네. 능력은 되는데 아유, 월에 6, 7천이면 친하게 지내고 싶네요. 6, 7천 그냥 노는 말도 안 날에 되는 소리. 그거 그냥 흘려들. 노는 날에 6, 7천이고 네. 일 더 하면은 한 뭐 8, 9천 네. 1억까지는 뭐 그냥 말도- 벌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빚을 안 내주니까 뭐 이거 대출해가지고 뭐 집도 못 사게 만들고 그렇다고 경기도 나가서 살기는 싫어하고 이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나가서 살기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아 그게 문제다. 아니, 그게 문제는 아닌데요. 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사실 뭐 주변 인분들한테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거는 어느새 한국 사회가 노화의 방주를 찾는 무한 경쟁으로 가고 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노화의 방주라는 게 결국에는 살아남는 시장이 어디일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이해해요. 어디에 살면은 나의 자산 가치가 덜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상정하고서 지금 1주택에서 선택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경쟁에서 저는 서울의 집값 가격이 오히려 오르지 않는 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와, 저랑 생각 똑같으십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생존해야 되니까 나중에 내가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동네에서는 있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큰 네, 그렇죠.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맞아요. 2022년이랑 되게 집 찾는 달라요. 사람들은 그렇죠. 2021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금리가 쌌으니까 네. 사실 어지간한 동네에 뭐 그냥 버스 타고 가가지고 대충 임장 안 한 상태에서 버스 타고 가가지고 바로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가서 갭투자 계약서 쾅쾅 찍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뭐 청주, 천안 이런 중소도시들에서도 사실은 갭투자가 진행이 됐었던 게 있고 그로 인해서 급격하게 올랐던 동네들 이제 평택 같은 동네들도 있었고요. 마지막에. 근데 이제는 그런 시장으로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아요. 예,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장기적으로 여기에서도 자산 가치가 증식된다. 증식은 안 되더라도 유지되는. 떨어지더라도 당연히 덜 떨어지는 곳만 고르는데 당연히 그런 그렇죠. 정보들은 정말 많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자체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꾸고 싶은데 그것 자체를 사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책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걸 바꾸려면은 지방 분권하고 이런 거 답이 같이. 몇 가지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지방 분권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저 대법원부터 보내고 헌법재판소 대법원 좋다. 보내고 좋잖아요. 일단 대법원을 보내야 된다라는 건 이제 뭐 이거 약간 저는 그냥 개인적인 꼴보기 싫어서. 소수설이긴 한데 아, 예. 저 그 법률 엘리트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초동의 어느 정도의 클러스터들을 사실은 클러스터도 있고 존재하고 그게 이제 중심성을 해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이제 법조계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한번 이제 그 관습헌법 얘기가 나왔던 거고 네. 이제 그런 조직들에 대한 이전 내지는 상당히 빠른 그리고 상당히 임팩트 있는 형태의 이전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그러면 이전을 합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쯤이면은 이미 한 번씩은 나왔어요. 지금 뭐 뉴스에서 크게 다뤄지진 않았지만 대구에서는 대법원 달라, 뭐 광주에서는 헌법재판소를 달라. 제가 두 군데가 바뀌었는지 어떤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분산하고 우리는 뭐 달라, 우리는 뭐 달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지만 사실은 그 클러스터들을 어느 정도는 그 특정 지역에서 서울만큼의 응집력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이전을 해야 되는 건 맞거든. 그게 세종이 됐든 아니면 동남권이 됐든 우리가 저는 지방 분권을 하고 그 5극 3특을 얘기를 하지만 네. 5극 모두가 어느 정도 다 같이 발전하는 게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극이라는 게 현재의 수도권 극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다. 매우 하나씩 어렵죠. 그리고 그리고 분선하는 하나가 거는. 더 있습니다. 예. 전세 사기가 상당히 많은 걸 망쳤어요. 전세 사기가 왜냐하면 전세 사기가 박살낸 게 비아파트 주택 시장이거든요. 네. 비아파트 비아파트면 이제 오피스텔 빌라가 제일 대표적인데 네. 빌라 시장은 매매 시장 거래가 잘 안 돼요. 매매 거래가 안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노화의 방조 맞아. 플랜을 가동했을 때 빌라는 어차피 나중에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맞아. 이걸 사면 안 돼. 빌라 아우 맞아. 진짜 근데 빌라 때문에 돼. 둘 다 빌라. 네. 근데 이제 빌라를 내가 구입했을 때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기본 생각인데 원래 빌라라는 형태의 그 중규모 주택, 공동주택도 거래가 활발하다면은 이게 황금성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아파트에 비해서 거래가 안 거래도 안 될 뿐더러 특히나 그 지금 묶여 있는 매물들이 거기에 많습니다. 그 저기 경매에 많습니다. 경매 사이트에서 이제 강서구에 많아. 빌라들을 찾아보시면 유찰된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유찰된 이유는 단순해요. 네. 그걸 허그가 가지고 있어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지고 있다는 건 대위 변제를 해줬다는 얘기고, 허그가 우리 돈 다 받을 생각 없습니다. 포기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경매가 진행이 잘 안 돼요. 경매 시장에 걸려있는 물건들 잘 살펴보시면은 빌라들은 2000년대 지어진 필로티식 빌라, 초창기 빌라들은 지금 상당히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특히나 빌라의 관리의 가장 큰 난점은 방수입니다. 방수 맞아요. 미쳐요. 네. 네, 꼭대기층 살면 미쳐 돌아갑니다. 층간소음은요? 층간소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두말할 거고. 필요 없어. 네. 두말할 필요 없고. 근데 이제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관리 퀄리티가 상당히 유지하기 쉽지 않고 근데 나름 또 공동주택이라서 이거 우리 돈 들여가지고 방수 페인트 한번 다시 칠합시다라고 해도 난 싫은데요. 난 꼭대기층이 못해요. 아닌데 하면 안 돼. 님이 알아서 하세요가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에서 사는 것의 또 문법도 다르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서도 잘 살고 뭐 공동규약도 잘 갖추고 뭐 이웃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는데 네. 문제는 현재 2010년대 이후에 지어졌는데 그나마 상태 멀끔한 빌라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 전세 사기 매물이 경매로 많고 경매로 난 보내는 그 경우가 나라가 많고. 좀 방치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빌라를 짓는 사람들이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이 짬짬이해서 맞습니다. 짓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거는 전세 사기는 형태로 나타난 거고 이 자체가 국가적 실패예요, 사실은. 근데 그 서울에서 아파트 서울 전체 주택 중에서 서울 아파트가 한 46% 정도 될 텐데 그 아파트 중에서도 절반은 20년 연식이 넘은 아파트들이에요. 구축 좋은데? 서울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심지어 이름을 알 법한 그런 아파트들이라는 거는 애초에 정말 극소수고 그 서울 안에서 그나마 뭐 구축이라 하더라도 뭐 단지 형태로 마련되어 있고 용적률이 나중에 재건축 고려했을 때 뭐 나쁘지 않고 뭐 이런 재산 가치들을 계산 끝에 사람들이 매수하고 거기서 이제 아둥바둥 하는 이유는
그게 안전하다라는 상당한 어떤 강박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방식이 아니어도 우리가 안전한 자산 가치에 대해서 뭐 적정 가격으로서 나중에 우리가 얼마든지 뭐 황금이 되든 아니면은 거기에서 좋은 퀄리티로 계속 살아갈 수 있든 이런 삶의 경험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줘야 우리가 이것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안 할 텐데 마치 그냥 그 대입 입시 배열표에서 특정 몇몇 학교들 이 그냥 인서울 몇몇 그룹들과 몇몇 학교들을 제외하면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그 약간 좀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많은 뭐 60% 이상의 주거에 대해서 방치되어 있다. 그리고 그 주거가 불안하니까 그리고 전세 사기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사실 어지간한 분들의 지인은 한 명씩 다 터졌어요. 맞아, 저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저 근처로 가면 안 되겠다. 맞아요. 저 궤적 근처로 가면 안 된다. 맞아. 라는 불안감이 생기면서 시장을 망쳤네. 여기에서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나마 있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로 옮겨가고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생각보다 이 아파트 수요에는 그 양가 부모들의 어떤 중산층 만들기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돈이 없는 집인 것 같은데 결혼할 때 어떻게든 이 집안에서 뭐 조금 끌어오고 여기서 끌어오고 정말 영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인 찬스까지 써요. 그러면 그렇게 꾸역꾸역 우리가 어떤 돈을 마련하는 기준들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자산 리밸런싱이 진짜 기이하게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디어 내도 되나요? 네. 전 국민 부동산 오부제 같은 거 하면 어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주민번호 끝자리 뭐 3이면 한 5년 동안은 대구 가서 살아야 되고 좋은데? 뒷자리 8 뭐 이러면 광주 가서 한 5년 살아야 되고 5년마다 전 국민 선거할 때 같이 투표하는 거지. 형, 나 미안한데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 왜? 나 다음 달 독도야. 전국을 그냥 그렇게 딱 뽑았는데 울릉도야. 초반 독도. 그럼 누구도 불만 없이 공평하게 지방분권이 완벽한 이재용 포함. 그러면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까 그 그지 2억 있는 사람 어떡하니요 사촌 동생. 그래서 뭐 2, 3억 그지. 아니요, 그분이 6억에 대해서 6% 정도의 금리를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해야죠. 인생이 원래 6억에서 대출의 그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이자를. 뭐 그러면은 뭐 그 선택은 뭐 좀 냅두는 떨어지면 거죠. 좀 떨어지면 살까요? 한 2년 기다렸다.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작두를 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현 정부가 가격을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여기인 것 같아요. 네. 가격은 쉽게 얘기하면는 그거 아니던데라는 말이 되게 쉽게 나와요. 네. 그래서 저조차도 이제 그 가격은 점점점이라고 말을 못 해요. 맞아요. 근데 단순하게 뭐 실거주면은 뭐 버티십시오, 사십시오라고 사실 맘 편하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무책임할 수 있어서 맞아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그냥 금리를 내지 금리가 더 오른다고 가정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냐. 물론 이게 이제 일종의 스트레스 DSR이 반영되는 거겠죠. 어느 정도의 변동금리도 감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을 해보시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각자의 상황에서 맞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거주면 엔간하면 살아. 네, 수산이 정도 뭐 6천 정도 벌 정도면 7천. 충분히 감당을 놀 할 수 때. 있으니까. 아니야, 나 6천 안 돼. 1억 5천이야. 그냥 밀고 가버리네. 아까 깜짝 놀랐던 게 나 6, 7천 얘기했더니 잘 버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걸 믿는다고 나 깜짝 놀랐네. 에이, 다 장난입니다. 네, 장난이죠.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특히나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낭만적인 플랜이나 아니면은 낙관론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속적이고 이 진흙탕에 한번 들어온 이상 지속적으로 거의 퇴임 때까지 이 플레이를 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관성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특히나 돈이 걸리는 문제에서는 부동산 역사는 그리고 그겁니다. 아직도 서울로 사람들은 몰려와요. 그리고 서울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가장 젊은 에너지를
정말 코 안 풀고 계속해서 이제 흡입하고 아유 30이 넘었네 경기도로 가렴 이렇게 이제 뱉어내고 있어요. 실제 인구의 네. 이동 데이터를 보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구조들이 어디까지나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리더들이 좀 많이 고민해야 되는 맞는 문제다라고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예. 순간이동 그 기술 나오면은 바로 그냥 출퇴근부터 이제 뭐 지방분권 제주도에서 이제 바로 바로 솔직히 순간이동 확실히. 기술 나오면은 서울에 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지. 예. 근데 실제로 그 재택근무를 좀 활성화. 더 활성화해야 된다. 아직까지도 왜 서울에서 그렇게 하냐. 그 미국에서 그 이런 게 있어요. 주택 가격을 가시죠. 죄송합니다. 12시. 네. 제가 저 형 눈치 예, 죄송합니다. 저 형은 30분 전부터 안 듣고 있었어요. 아, 그렇진 않은데. 알겠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아니, 마지막으로 기자님이 뭐 어떤 얘기를 하려고 전하실 말씀 주시면 네. 와. 네.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유튜브에 덮었어요. 네, 보이는 게 없습니다. 원래 예. 하시려는 말씀 한번 하시려는 하고 거 아니, 해주세요. 그건 이게- 들어야죠. 예. 이게 계속되면은 기업이 부담해야 돼요, 결국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 그 부동산 그 시장의 부담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결국에는 찾아와야 되는 기업들이 더 많은 그 급여를 주면서까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지금 테헤란로에 있는 많은 기업들 중에서는 그 전세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계속해서 내걸면서 우수 인재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 미국에서도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서 생활비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뭐 오스틴이나 아니면은 저기 이제 시애틀 옆에 있는 벨뷰라든가 뭐 이런 곳으로 뭐 옮겨가는 기업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시장은. 이렇게 맞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렇게 계속 가면 대한민국 자체가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빈말이 아니라. 예. 네. 너무 잘 들었다고 또. 유익한데 면박. 더 할까요? 아, 그거 네, 잘 듣고 있는데 왜 끝내냐 그러는데 더 할까요? 저도 집에 가야 됩니다. 네. 어떻게 뭐 차량 가져 오셨죠? 가시기에는 불편하지. 뭐 택시 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멀지 않은 곳이라서. 네, 네. 저희가 너무 오지해서.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부동산 이런 정책 같은 거 나오면 그때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동인 기자님이었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예.